이제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5월 그 강의에서 제가 내드린 OX 문제랑 그 빈칸 넣기 문제에 대한 해설을 이제 시작하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 수학교육 발달, 그러니까 수학교육 근대운동, 그리고 현대운동, 그리고 기본으로 돌아가기, 운동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19세기 산업혁명에 의해 유클리드 원론을 중심으로 한 수학교육 근대운동이 나타났다라는 것은 X죠. 왜 X일까요? 저희가 이 유클리드 원론이라는 것은 이때에는 그러니까 19세기 그 산업혁명 이전에 있던 부류죠. 그래서 이 유클리드 원론은 그 수학교육 근대운동이 추구했던 수학의 그 실용성을 강조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이 말은 틀린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클라인은 함수 개념 함양과 공간 관찰력 함양을 주장했다. 이거는 맞죠. 네. 저도 이게 좀 약간 미숙해가지고. 이거는 맞는 표현이죠. 그래서 클라인 하면은 특징적인 부분이 함수 개념 함양과 공간 관찰력 함양을 주장한 부분이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수학 자체의 발달과 응용 범위 확대에 의해 수학교육 현대운동이 나타났다. 이거는 맞죠.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 그 소련의 그 인공위성을 미국보다 먼저 쏜 그런 것도 이제 미국이 충격을 받아서 그런 부분도 현대운동이 나타난 바탕이 배경이 되었죠. 그 다음에 현대운동은 우리나라 4차 교육과정에 영향을 주었다. 이거는 틀리게 되죠. 어디에 줬어요? 우리나라 4차 말고 3차 교육과정에 영향을 주었던 부분이죠. 그 다음에 수학교육 근대화 운동에는 대표적으로 세 학자가 있었죠. 먼저 영국의 페리, 그 다음에 독일의 클라인, 그 다음에 미국의 무어 해서 이렇게 세 학자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은 수학교육 개혁에 대한 입장을 가진 학자를 쓰시오. 보시면은 추상적인 측면과 실용적인 측면 사이의 균형을 유지한다. 그리고 연역적 사고와 기납적 사고의 균형을 유지한다. 수학적 사고와 자연과학적 사고의 결합을 강조한다. 이러한 입장을 가진 학자는 클라인이에요. 그래서 클라인 보시면은 이런 균형을 강조한 것을 제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좀 지울게요. 그 다음에 아래로 또 내려가셔서 보시면은 그 다음으로는 이제 수학의 실용성과 자연과학과 연결되는 측면을 강조했고, 그리고 유클리드 기하를 탈피한 실험 기하를 강조, 그리고 모눈종이 활용, 이런 부분은 영국의 이 페리의 입장이죠. 그 다음으로 이제 학자는 학교에서 지도되는 수학의 내용과 방법이 보다 풍부해져야 한다고 주장했고, 기하 지도는 직관기하 비형식적 추론, 형식적 추론을 병행하여 지도한다. 이런 입장을 가진 학자는 바로 미국의 무어였죠. 그 다음으로 이제 보시면은 그 다음 문제는 그 김나지움의 수학 교수 요목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에 따른 교과서에서 함수 개념이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이러한 교육과정이 뭐예요? 클라인이 만든 메란 교육과정이 되겠죠. 그 다음으로 무어는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연구 정신을 가능한 한 심도 깊게 발달시켜 과학의 기본적인 방법을 이론적으로, 실제적으로 인식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어떤 거예요? 무어 하면은 떠오르는 바로 실험시법이죠. 그래서 실험시법은 이러한 목적이 있는 이론이에요. 그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현대화 운동의 반성으로서 등장하게 된 게 바로 기본으로 돌아가기 운동이죠. 그래서 기본으로 돌아가기 운동은 저희가 현대화 운동은 우리나라의 3차 교육과정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얘는 4차 교육과정에 영향을 주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4차 교육과정에서부터 뭐가 등장을 하게 되었죠? 지금까지 이어진 그 학습자의 학습 부담 경감이 이때부터 등장을 하게 되었어요. 그 다음으로 기본으로 돌아가기 운동은 소비자 수학을 중시했으며 진급을 위한 최소 학력 기준을 설정했어요. 제가 너무 대충 썼죠? 최소 학력 기준 이걸 결정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아니죠. 그 기본으로 돌아가기 운동에서는 뭘 찾아서 교재를 재구성해요? 바로 기본 기능을 찾아서 교재로 재구성을 했어요. 그 다음 또 아래로 내려가 보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수학교육 현대화 운동의 방향을 두 가지 쓰라고 했어요. 저희가 현대화 운동의 방향 두 가지는 현대화 운동의 방향으로서는 이거는 그냥 말로만 할게요. 먼저 저희가 그 수학의 내용이 발달하고 수준이 발달하면서 그 현대 수학의 내용을 교기에 과감히 도입하고자 했어요. 그리고 그 수학의 대수적 구조와 그리고 논리적 엄밀성을 강조한 것이 바로 이 수학교육 현대화 운동이에요. 하지만 그에 따른 문제점도 있죠. 문제점으로는 그 학생의 수준에 맞지 않게 너무 조급한 형식화와 추상화를 했다는 점. 그리고 수학이 다른 교과하고의 그 연관성, 관련성을 무시를 했다. 그리고 너무 그 소수 학생을 대상으로만 지도를 했다는 점이 문제점이었어요. 소수 대상이라는 거는 이제 수학자를 꿈꾸는 소수 학생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있었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수학교육 철학 부분이에요. 수학교육 철학에 보시면은 저희가 크게는 이제 절대주의, 라카토스의 중경험주의, 그리고 구성주의 이렇게 나누어지죠. 거기서 보시면은 이제 절대주의 안에 보시면 여기 나온 대로 플라톤주의, 그리고 논리주의, 직관주의, 형식주의 같은 경우에는 지식의 어떤 측면을 강조하냐면 지식을 절대 불변의 진리로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철학은 절대주의 수리 철학에 해당이 돼서 이거는 맞는 거죠. 그 다음에 형식주의는 논리주의에 의해 생겨난 영리와 직관주의에 의해 야기된 고전 수학의 포기라는 수학적 위기를 극복하려는 시도이다. 이것도 맞죠. 저희가 논리주의에 의해 생겨난 영리가 뭐죠? 이런 영리는 대표적으로 프레게의 영리가 있죠. 그리고 직관주의에 의해 야기된 고전 수학의 포기. 얘는 왜 포기하게 되었어요? 바로 직관주의는 유한번의 단계로 얘를 직접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배중률을 무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 배중률로
증명이 되었던 예전의 고전 수학들을 싸그리 무시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이 형식주의가 뭐래요? 의미를 포기하고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형식주의가 이런 의미를 포기하고 완전성과 무모순성을 강조하게 되죠. 그 다음으로 라카토스의 중경험주의에서 증명은 종합적 방식이 부각이 된다. 이거는 틀리죠. 어떤 방식이 부각이 되어요? 이때는 증명의 분석적 방식이 부각이 되어요. 그 다음에 괴물배제법, 예외배제법, 보조정리 합제법은 국수적 판례에 의해 추측이 비판되었을 때 대응하는 방식이다. 이것도 틀리죠. 어떤 판례에 의해 추측이 비판되었을 때요? 그러니까 이 괴물배제법이랑 예외배제법, 보조정리 합제법은 바로 원래 추측에 대한 판례인 전면적 판례에 대한 대응 방식들이에요. 그 다음 문제로는 이제 괴물배제법에 의해 용어가 처음보다 정교하게 정의되고 용어의 외연이 확대된다. 이것도 틀리죠. 그 괴물배제법은 그 추측에 포함된 용어나 개념을 재정의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렇게 재정의하면서 발레를 빼줘야 돼요. 발레를 빼주기 때문에 그 개념이나 용어의 외연이 그 발레가 빠짐으로 이게 처음보다 축소가 되겠죠. 그래서 축소된다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보조정리 합제법은 새로운 추측을 발견하는 과정과 그 추측을 증명하는 과정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이건 맞죠. 그래서 괴물배제법 같은 경우에는 추측과 증명의 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외관적으로 봤을 때 이루어지지 않고 예외배제법 같은 경우에는 외관적으로 봤을 때 이제 추측의 개선이 이루어지죠. 대신 증명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이 보조정리 합제법 같은 경우에는 추측과 증명의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특징을 가져요. 그 다음으로 이 절대주의에서의 증명은 어떤 수단이에요? 바로 정당화의 수단이죠. 그리고 증명의 종합적 방식이 부각이 되어요. 그 다음에 어떤 것은 이제 모르는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학생이 소유한 부정확한 의견을 논박하여 무지를 자각하여 망각된 지식을 상기시키는 과정이다. 이것은 바로 소크라테스의 뭐예요? 삼파법이죠.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삼파법은 모르는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학생이 소유한 부정확한 의견을 논박하여 무지를 자각하고 망각된 지식을 상기시키는 과정이에요. 그럼 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다음으로는 이제 이제 이전에 설명한 소크라테스 삼파법의 단계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 삼파법의 단계는 다음과 같은데 먼저 가변적이고 불안정한 의견을 도출해요. 이건 이제 학생이 갖고 있는 의견이겠죠. 그 다음에 어떤 걸 하냐면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왜 그럴까요? 잠시만요. 어허.
아, 됐다. 죄송합니다. 여기서 다시 할게요. 여기서 이제 가변적이고 불안정한 의견 도출하고 그 다음에 논박하여 무지를 자각시키죠. 그 다음에 탐구 의혹이 유발되고 마지막으로 망각된 지식을 상기시키죠.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학생의 학습이 시작되는 단계를 뭘로 보냐면 바로 이 두 번째 단계인 논박하여 무지를 자각한다. 이 단계에서 학생의 학습이 시작된다고 보고 있었어요. 그 다음으로 라카토스의 중경험주의 증명은 어떤 수단이에요? 발견의 수단이죠. 그 다음에 위에서 했듯이 여기서는 증명의 분석적 방식을 부각하고 있어요. 그 다음으로 이제 라카토스의 중경험주의에서 수학적 지식 성장을 얘기하는데 그걸 보시면은 확실한 정리의 수가 늘어나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논리예요? 바로 증명과 반박의 논리에 의해서 이 추측이 끊임없이 개선되는 변증법적 과정을 통해 성장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라카토스는 수학적 지식을 일종의 추측으로 생각을 했죠. 그래서 아직 뭐 증명이 되었더라도 그것은 일종의 추측이고 충분히 이후에 발레가 등장하면 반박이 가능하다. 그래서 일종의 추측이다. 해서 이런 관점에서 이제 라카토스의 중경험주의를 오류주의라고도 부르죠. 그 다음은 이제 라카토스의 수학적 지식 성장 과정을 설명하는 부분인데 보시면은 먼저 수학적 추측을 제기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증명을 해야죠. 그래서 라카토스가 말하는 증명이 바로 추측을 부분 추측으로 분해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추측을 부분 추측으로 분해했으니까 뭐가 등장해요? 바로 이 발레가 등장하게 되고 이 발레가 추측과 증명을 반박하죠. 그 다음으로 이제 반박이 되었으니까 얘를 개선해야겠죠. 그래서 증명 검토해서 증명과 추측을 개선하게 돼요. 그 다음 문제로는 보시면 그 발레의 원래 추측을 반박하는 어떤 발레예요? 바로 원래 추측 반박하는 발레가 전면적 발레죠. 그리고 부분 추측을 반박하는 발레가 국소적 발레죠. 그 다음에 예외배제법은 추측을 개선해 이루어지지만 어떤 일반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요? 바로 과대 또는 과소의 일반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예외배제법 같은 경우에는 그 발레를 언급하는 그 조건절을 원래 추측에 첨가시키면서 그렇게 추측을 개선했었죠. 그 다음에 발레가 출현하게 된 원인이 되는 부분 추측을 찾아 그것을 원래 추측에 합체시키고 증명을 고치는 방법. 이것은 뭐예요? 저희가 보조정리 합체법이 바로 이러한 방법이었죠. 그래서 원인이 되는 부분 추측을 뭐라고 해요? 유제인 보조정리라고 했었죠.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구성주의인데 구성주의 보시면은 먼저 구성주의는 지식을 수동적으로 수용한다. 이거는 틀리죠. 구성주의는 지식을 능동적으로 구성하는 거예요.
이 지식을 수동적으로 수용한다. 이러한 입장은 바로 구성주의가 아닌 객관주의에서의 입장이죠. 그 다음에 조작적 구성주의는 킬패트릭이 제안한 지식의 자주적 구성의 원리와 지식의 생장 지향성의 원리를 수용한다. 이건 맞죠. 그 다음에 급진적 구성주의는 지식의 객관적 측면을 강조한다. 이건 틀리죠. 왜냐면 급진적 구성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지식의 비객관성의 원리예요. 즉 지식의 객관적 측면이 아니라 주관적 측면을 강조를 한 거죠. 그 다음으로 사회적 구성주의에서는 객관성을 사회적 합의 가능성으로 가능성을 의미한다. 이거는 맞죠. 그래서 사회적 구성주의에서의 객관성은 사회적 합의 가능성이에요. 그 다음에 구성주의 수학 교수학습 원리 중 의미지향적 활동의 원리는 학생들이 활동 속에서 구성한 의미에 충실한 지식의 구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뭐 이것도 맞죠. 그 다음에 구성주의 수학 교사학습 원리 중 반영적 추상화의 원리는 학생 자신에 의한 구체적인 활동만 중시해야 한다는 원리다. 이거는 틀리죠. 이 활동만을 하게 되면은 단순하게 손을 조작하는 거에서 그쳐요. 이 반영적 추상화의 원리에서의 핵심은 반영적 추상화의 과정을 보시면 반사와 반성이죠. 그래서 이러한 학생의 반성하는 활동, 어떤 활동을 했을 때 그에 대한 학생이 반성하는 것을 강조를 해요. 그래서 활동에서 그치지 않고 이런 반성 활동 또한 강조하는 게 바로 이 반영적 추상의 원리죠. 그 다음에 구성주의는 강조점에 따라 이렇게 세 가지 구성주의로 나뉘잖아요. 보시면. 그래서 첫 번째로 이 피아제의 인식론이라고 불리는 이 조작적 구성주의와 그 다음에 급진적 구성주의, 그 다음에 사회적 구성주의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죠. 그 다음에 글래저스 펠트는 급진적 구성주의의 원리를 지식의 자주적 구성의 원리, 지식의 생장 지향성의 원리,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인 지식의 비객관성의 원리로 제시를 했죠. 그 다음으로 내려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구성주의는 지식의 자주적 구성의 원리, 지식의 생장 지향성의 원리를 수용해요. 그러니까 급진적 구성주의의 이 두 가지 원리는 수용해요. 하지만 이 지식의 비객관성의 원리를 뭘로 수정하고 보완해요? 지식의 사회적 구성으로 수정하고 보완해요. 그 다음에 사회적 구성주의에 따르면 공표된 수학은 사회 속에서 공적인 비판과 재구성의 대상이 되는데 이때 라카토스의 뭐에 따라 재구성이 되죠? 이때 라카토스의 증명과 반박의 논리에 따라서 이것이 재구성이 돼요. 그 다음으로 사회적 구성주의는 지식의 어떤 측면을 강조해요? 바로 지식의 사회적 측면을 강조하죠. 왜냐하면 이 사회적 구성주의에서는 지식의 비객관성의 원리가 아닌 지식의 사회적 구성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 지식의 사회적 측면을 강조하고 이 때문에 어떤 수업을 지지하냐면 그 토론과 토의 중심의 사회적 상호작용 수업을 강조를 해요. 그 다음에 사회적 구성주의의 증명은 어떤 수단이에요? 확신과 설명의 수단이죠.
그 다음에 사회적 구성주의에서 개인의 주관적 지식이 어떻게 돼요? 공표되어 사회 속에서 공적인 비판과 재구성 과정을 거쳐서 객관적 지식을 구성하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많이 기출이 되었었죠. 주관적 지식이 객관적 지식으로 구성되는 그 과정을 쓰는 거. 물론 이 객관적 지식을 구성할 때 뭐가 꼭 필요해요? 바로 그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죠. 합의를 거쳐서 이 주관적 지식이 객관적 지식으로 구성이 되었었죠. 그 다음에 구성주의 수학 교수학습 원리 중 어떤 거는 이제 수학 학습 활동의 주체가 학생 개개인이라는 것, 학생 개개인의 지적 자율성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 학생 중심적 개별화의 원리죠. 이게 이제 그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원리로는 학생이 학습 주체가 되어 스스로 지식을 구성해 갈 수 있도록 교사가 발문을 중심으로 하여 학생을 안내하거나 조력해야 한다는 원리. 이거는 이제 발문 중심적 상호작용의 원리가 되겠죠. 발문 중심적 상호작용. 그래서 저희가 이 구성주의 수학 교수학습 원리는 네 가지인데 그 네 가지가 학생 중심적 개별화의 원리, 발문 중심적 상호작용의 원리, 그리고 위에서 봤던 의미지향적 활동의 원리와 반영적 추상화의 원리,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이제 시간이 좀 별로 안 남아서 중간에 끊길 것 같아서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왜냐면 이후에 또 수학도 진행이 돼야 돼서 일단 이 풀이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에 그 문제 해결 교육론부터 다음 시간에 또 풀이를 또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